네, 2019년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출제 비율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독해가 지금 가장 적게 나왔죠? 요거는 원래 서울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했고 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50%가 넘어가고 있는 독해 비율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증가되지 않고 뭐 5문제에서 7문제 사이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국어. 서울시만이 내는 또 특화 유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사다, 지식국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 자, 2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문법 비중이 가장 많죠. 자, 그리고 원래 문법과 규정을 이렇게 같이 많이 내는데 이번에는 어문 규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론 문법에 매우 치중된 출제를 보였다. 자, 그 다음에 어휘 한자 비중, 뭐 이전과 비슷한 출제 비중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비중은 독해가 조금 더 덜 나오고 이론 문법이 많이 나오고 어문 규정이 아예 안 나왔다는 점이 이전의 서울시 대비 약간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각 남부고시 온라인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추가 채용 7급 문제, 자, 5번 문제에 대해서 비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설을 다시 변경된 답안에 맞춰서 찍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해설은 많으니까 오늘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 뭘까 고민한 끝에 이 문제를 정말 가열차게 비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맞으신 분들도 틀리신 분들도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강사들을 탓할 문제인지 서울시를 탓할 문제인지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5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 주체 그리고 객체 상대 높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체크하게끔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들 높임법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이거예요. 상대 높임법은 모든 문장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원래 변별 짜질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변별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 거죠. 네. 자, 근데 당연히 상대 높임이 있는데 우리한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라고? 예, 수험생들이 이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시험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건에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하면서 이전에 작년, 멀지도 않아요. 작년 지방직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똑같은 어떤 요소를 똑같은 유형으로 그 대신 깔끔하게 낸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플러스로, 높임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마이너스로, 그리고 해요체를 플러스로, 자, 그러니까 높이려는 의도를 플러스로 표현한다. 그래서 높임법에 이렇게 의미자질 기호를 사용한 건 첫 시도가 아니었어요, 서울시에서.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낯선 유형을 봤을 때 한번 출제가 된 툴이 있다면 그 툴의 의도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상대 높임은 모든 문장이 있는데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 즉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이 문제의 기억으로 맞아, 상대 높임은 높일 때 플러스고 그리고 낮춤의 표현일 때에는 마이너스를 쳤었지 라고 이전 기출문제를 믿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상대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거 나왔고 여기 들였다, 반말이다, 상대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서울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서울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정발문이죠?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이전 정답은 원래 2번이었습니다. 자, 근데 바뀐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볼게요. 자, 여기서 어머니께서 주체 높였고 영희에게 객체는 높임 대상이 아니고 과자를 주셨다. 이때 시 주체 높임이니까 다 주시었다. 그래서 지금 상대 같은 경우는 헤라체이기 때문에 자, 상대 높임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지방직의 논리로 하면 그러면 상대 높임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던 친구들은 지방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는 상대 높임에는 모두 다 높임이 있지만 여기서는 높이지 않았으니 낮춤 의도다. 자, 그래서 상대 마이너스 상대구나. 자, 이렇게 판단해서 이 선지가 맞다고 판단을 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바뀐 정답 1번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을 만든 논리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상대 높임은 모든 문장에 있잖아. 상대 높임은 모든 문장에 있으니까 상대 높임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볼게요. 자, 나머지 선지에 2번에 보니까 상대 플러스. 자,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상대 플러스. 자,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상대 플러스.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주체고 객체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모든 문장에 상대 높임 있지롱. 그런데 그거를 아나 모르나 보겠다. 이런 의도로 냈다라는 거죠. 아마 서울시가 답안을 변경했을 때는 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면 그렇게 밀어붙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답안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빤히 보이는 과정이죠. 사실은 서울시는 답안을 애초에 문제의 정답이었던 2번을 목적하고 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2번을 목적으로 하고 문제를 냈어요. 자, 어떻게? 자, 여기서 영희가 자, 여기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해서 주체는 높이지 않았고 영희가 그 다음에 할머니께 객체 높임 드리다라는 특서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렸다 니까 상대 높임 뭐죠? 마이너스잖아요. 자, 그래서 답안이 2번 나오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전 정답을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냈을 거예요. 추방지 보세요. 드렸다죠? 이거 참고 안 한 것 같아? 난 참고한 것 같은데. 문장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지방직이랑? 그쵸? 다시 서울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냈는데 보기를 다시 꾸리다가 조건을 누락한 거죠. 상대 높임에 대해서 높임의 의도가 있을 때는 플러스, 낮춤의 의도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말을 더 상세히 해주지 않았다는 거를 뒤늦게 이의제기 기간에 학생들이 따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서울시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사실은 깔끔하게 문항 오류를 인정했으면 말이 됩니다. 아,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류입니다. 라고 했으면 맞아요. 근데 이번에 만나다 복수 정답도 있었고 사실 그건 복정이 아니에요. 답안 우선권을 생각했을 때는 만나다로 답안이 변경됐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로 이의제기 영상을 저만 유일하게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가답안에 맞춰서 답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들 소신껏 나름의 소신으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제가 이 문제의 조건이 누락됐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해설 때 왜 얘기 안 했냐고? 자, 이거는 조건이 누락돼도 상대 높임의 의도나 낮춤의 의도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기존의 지방직 출제를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낸 것이구나 라고 추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추론은 서울시가 그간 많이 시켜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그랬는데 서울시가 자, 우리들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 우제전법, 한국사회 우제전법의 사태에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간 이의제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아주 받아들여준 건 좋은데 결정의 방식이 만나다는 복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답안 변경이다. 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만나다는 답안 변경, 이 문제는 문항 오류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죠. 하지만 이제 서울시가 답안 변경을 할 때는 어떤 입장을 취한 거냐면 우리 실수했어. 원래 1번을 의도로 한 거야. 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사실 수험생들이 화를 낼 건 각 회사의 일타들이 다 틀렸네. 가답안에 맞춰서 해설하는 쓰레기들이네. 이럴 게 아니라 서울시에 화를 내셔야죠. 각 사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했던 1번들이 저 포함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틀렸을까요? 아니죠. 저희 쪽에는 합격생 검토진이 없나요? 저희도 있죠. 그쵸? 그분들이 문항에 대해서 마지막 검토를 하듯이 저희도 나라가 문제를 내지만
해설을 쓸 때 합격생들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합격생도 사실은 이 문제의 답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 나왔던 2번 정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합격생들은. 이유. 1번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이 설마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문제를 냈겠어? 모두 다 상대 높임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 높임만 가지고 답안이 떨어지게 그렇게 문제를 냈겠어?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방직 기출문제 감안해서 지방직대로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지만 서울시가 뭐 한두 번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높임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야 라고 회의 결과 나왔고 그래서 저도 가답안과 의견을 같이 해서 답안 해설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지금 서울시가 실수를 했던 척을 하고 있는데 자 1번으로 만약에 답안을 냈다. 서울시가. 그러면 제가 1번에 맞게 답안을 냈을까? 전 그럼 처음 해설했을 때부터 문제 엄청 욕했을 거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모든 문장에 높임법이 있는데 상대 높임의 품화를 왜 때려? 조건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답안이 1번이라고 말은 했겠지만 서울시 참 문제 출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서울시 출제 과정과 그리고 출제된 방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날 세워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답안이 2번이었기 때문에 좋아. 뭐 지방직 기출을 기반으로 그리고 구간 수능 쪽에서의 출제를 기반으로 상대 높임은 대부분 높임의 의도로 판단하니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1번을 골라서 2번 답안 변경으로 구제되신 분들 그래서 붙으셨으면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하지만 붙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지금 나머지 2번 고른 친구들이 왜 틀렸는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정도 지식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뭐 커뮤나 이런 데에서 당연히 1번 아니야? 2번 고른 게 바보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혹은 아니면 말로 2번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고르시고 지금 마음이 쓰신 분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던 선생님들이 잘못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못 붙었다면 뭐 강사들이 왜 가답안에서 정답 변경될 걸 미리 몰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곧 또 서울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강사들한테 비판할 거에 절반만 서울시를 비판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문제가 깨끗해집니다. 네. 그리고 저처럼 그쵸?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강사들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실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호 때문에 이 정답 변경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행소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험에 지장이 될까봐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답안 변경에 대해서 그죠? 이 답안 뭐 서울시 의도는 이랬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거지. 그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를 비판하세요, 여러분. 저랑 같이 서울시를 비판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물어보실 것 같은데 행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문제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문제고 제가 만나다도 찍을 때 조목조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의제기 힘을 보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정 받았잖아요. 복정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 답안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한 번 결정된 건 우대전법 사태를 봐도 알지만 항소까지 가요. 서울시는. 여러분들이 피해가 더 커져요. 그래서 행소까지 못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드러내놓고 화들을 내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랑 지방직 날짜도 같아졌는데, 그쵸? 서울시가 더 우수한 인재들을 뽑겠다고 이렇게 시험을 따로 내고 있으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겠다는 문제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독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추론력이나 아니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울시는 왜 계속해서 검증이 덜 된 방식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사전에 없는 단어 이번에는 논란 단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치사한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자꾸 내서 수험생들이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지엽적인 문법이나 어문 규정, 그리고 지식국어 이런 것들로 수험생을 힘들게 하는 게 맞는지 진짜 서울시 출제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생 검토 좋죠. 근데 합격생 검토 전에 국립국어원과 표준국어 대사전 정도 찾아보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다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예시 단어였죠. 그렇죠? 자, 이 문제 지방직 문제와 유형이 같다는 것 정도는 출제자들이 인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방직에서 왜 조건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줬는지의 고찰도 서울시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직의 출제를 기반으로 판단하셨던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이 문제를 잊으세요. 이 문제를 잊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나쁜 문제고 정말 질이 낮은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체 뭐예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 해놓고 성별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성별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별 플러스다 라고 보라는 게 1번이고요. 자, 사람은 모두 다 성별이 있는데? 설마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는 거야? 다 성별이 있잖아.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고 해? 라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쵸? 좀 더 깊이 생각한 친구들이 혹시 그러면 성별 플러스가 남자를 뜻하나? 성별 마이너스는 여자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게끔 했던, 그래서 2번을 고르게끔 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오판은 문제가 불러일으킨 것이지 수험생들의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은 답안 정정 영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영상입니다. 네,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2번에 대해서 명백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출제가 맞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시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2번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간 형태론에서 이런 문제의 출제에서 단어의 형성 방법, 단어의 형성 방식이라는 발문을 채택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발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어를 어휘로, 그리고 형성 방법 이나 방식, 짜임 이런 말을 체계로 바꿨다고 해서 답안 기준이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1번부터 4번의 구성을 보면 지금 가답안 4번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4번에 맞게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저도 해설지는 공개하고 영상에서는 이의제기 근거를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럼 4번이라고 하는 논리는 이거였어요. 4번은 남과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손이 쉽다, 맛이 나다, 시름이 없다, 이렇게 얘네들을 모두 다 합성을 하는 전제하에, 그리고 통사적 합성을 하는 전제하에 이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말과 조사 결합을 했는데 조사가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사적 합성어의 앞뒤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로 따져서 주어와 서술어의 병합,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서술어, 손이 쉽다, 맛이 나다, 시름이 없다, 남과 다르다 해야 답안이 4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단어의 형성 방법에서 우리가 체계를 나눌 땐 먼저 단일어와 복합어를 나누고, 그 다음에 복합어를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합성어가 다 된다면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 방안과, 그리고 의미관계로 융합이나 대등이나 이런 식으로 종속이나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이 문제는 해당이 없고요. 자, 그러면 모두 다 통사적인 합성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조사 생략했을 때 앞뒤의 문장의 어근과 어근의 관계가 뭐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파생어가 섞여 있다면 그것이 먼저 답으로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손쉽다는 손이 쉽다로도 볼 수 있고 손에 쉽다로도 볼 수 있다고 현재 국립국어원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좋아요. 이걸 손이 쉽다로 해석을 해서 3대 2를 만든다. 자, 그러면 2번. 자, 여기서 주어 서술어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로 봐야 답안 4번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나다로 결합한 파생어로 보는 관점에선 뭐가 답안 우위? 2번이 답안 우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시름 없다는 규정에 없다를 접사로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가 있으나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없다라는 접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합성어로 본다라고 답변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과 다르다는 명백히 부사어 서술어 조합의 통사적 합성어죠.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출제자가 뭔가 논란이 있는 단어들을 좀 모아서 난도를 높이고 싶었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면 관점들을 조합을 했을 때 그때 명백하게 하나의 답이 나와야 맞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여러분 사실은 그냥 평등하게 이 관점으로 보면 몇 번이 답이고 이 관점으로 보면 몇 번이 답이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왜? 모든 관점을 다 알았다라는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답안이 갈등 없이 2번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손이 쉽다 다 알아. 그 다음에 만나다도 양쪽 관점 다 알아. 그 다음에 시름 없다도 이런 것들 다 알아. 다 아는 국어 전공자와 그리고 정말 공부를 밀도 있게 해서 이런 쟁점 단어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면 이거는 우선순위로 판단을 할 때 합성어, 파생어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답안이 2번이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설을 올리면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지금 답안 4번으로 해서 만나다가 접사나다의 대표 사전 예시라는 걸 몰라서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이 나다겠거니 이렇게 문제를 푸신 분들은 4번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갈등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만나다에 대해서 몰라서 답안을 마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엄청나게 싫어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를 아닌 걸 맞다고 그러고 맞는 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4번이라고 한 관점은 알겠는데 하지만 4번 관점보다 2번 관점이 우선되는 결정사항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이의제기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친구들과 그리고 실제 이걸로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지금 이의제기 답변 근거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이의제기 답변 근거가 될 수 있는 국립국어원의 자료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다음 카페에서도 지금 공지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 쉽다 같은 경우 손이 쉽다, 손에 쉽다 다 된다. 이거 보세요. 이것만 봐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둘 다 된다고 해도. 그러면 손에 쉽다라고 보면 부사어 서술어 조합인데, 그쵸? 자, 그 다음에 시름 없다. 시름 없다도 이제 없다를 접사로 봤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좋아요. 이건 합성으로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만나다는 제가 그나마 되게 미온적인 답변을 고른 게 이 정도고 사실은 한쪽으로 답변한 경우는 파생어 답변이에요. 합성어로만 답변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혹은 파생어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국립국어원 답변도 타입별로 모아서 지금 공지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이죠.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다,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이것의 사전 예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가 사전을 부정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부정하는 출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학교 문법상으로는 맛이 나다 합성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최근 EBS도 그렇죠. 이제는 교과서에서 예전에는 맛이 나다를 합성어로 올려줬던 관점들도 있었지만 교과서에서 예시로서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제가 개정 특강 할 때 맛나다 별나다의 나다는 전미사로 이제 보며 그리고 신나다 빛나다 병나다 같은 경우는 얘네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나다 자체가 접사일 때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맛나다와 별나다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게 맛이 나다라고 한다면 이 나다를 동사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동사와 결합했는데 형용사 결론이 나온 약간 특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나다가 접사와 결합했다고 보면 얘가 형용사인 것에 아무런 의의가 없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사전 대표의시다운 결과거든. 자, 그래서 신이 나다, 빛이 나다, 병이 나다는 다 동사예요. 그래서 자, 동사 나다와 합성된 말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파생어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개정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작년 EBS 수특 문제입니다. EBS 수특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자, 실전 1회 문제예요. 어떤 단어가 파생어인지 알아보려면 사전에서 접사로 처리된 것이 단어의 구성 요소로 쓰였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이루는 요소가 사전에 제시된 접사와 형태가 같다고 해서 다 파생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사용되다에 쓰인 되다는 이때 피동의 뜻을 더하여 자, 이때는 파생어로 봐야 해요. 하지만 잘 되다는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여기에 접사를 넣습니다. 여기에 첫째 예시가 나다예요. 자, 나다. 그런 성질이 있음.
그 뜻을 더해서 형용사를 만든다라고 하고 선지에 별나다를 출제했어요. 만나다면 더 좋았겠지만 마찬가지죠. 그래서 별나다는 파생어, 그리고 솟아나다 합성어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럼 별나다와 함께 사전 예시인 만나다 역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출제에서 만나다를 이 자리에 넣어서 EBS를 변형해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올해 사실 서울시 7급 제가 적중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이 모의고사를 오히려 풀어서 파생어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틀렸다라는 원망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출제를 서울시가 했고 어딘가에 화를 내셔야 되니까 제게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최신 트렌드 반영하고, 그리고 항상 정합도를 따져서 출제를 했고, 제가 그 모의고사를 출제했을 때 그때 합성어 관점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은 건 이제 타당성 부분에서 밀려서 이제 EBS도 교과서에서도 퇴출되는 어떤 비주류 이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이론을 다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대등할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만나다가 객관식 시험에 나왔을 땐 걔가 파생어라는 관점이 사실은 표준국어 대사전 예시이기도 해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걔를 합성어로 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 구성으로 출제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는 만나다를 파생어라는 점에서 강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건 뭐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뭐 4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대등 관점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 우리가 단어를 나눌 때 먼저 자, 단어의 형성 체계 그리고 어휘의 체계를 볼 때 파생어 합성어를 나눴을 때 파생어라는 관점이 전혀 없을 때 여기서 2번이 나오잖아요, 답이. 근데 2번이 만약에 없었어야 합성어로 가서 통사적 합성어들 모은 걸로 가서 그 조합에서도 어근 대 어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번으로 이의제기에 지금 6시까지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실제 시험을 본 사람들만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2번을 답안으로 하신 분들 열심히 이의제기 넣으시고요. 결정이 나는 걸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는 걸 기다려보고 저도 대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효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네, 이런 걸 빨리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 학습하였는가 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단기지개는 효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아니었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미론이라고 이론문법에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제가 의미론 수업을 할 때 요즘에 어휘 간의 관계가 핫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이어를 가리는 문제 유형이나, 그리고 반의어의 종류, 그 다음에 상하위어를 나눌 때 그때 자, 분류적 관계냐 분석적 관계냐까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동의관계라고 했습니다. 동의관계는 완벽히 똑같아서 여러 문맥에 서로 치환하면서 쓸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의관계는 모든 의미가 같은데 단 하나의 특질만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울룩불룩, 자, 어떤 사물의 모양인데 방향이 반대죠. 자, 그 다음에 상하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 분석적 관계와 분류적 관계가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라고 말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라는 의미 속에 손자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참 교묘하게 상하관계라고 하니까 이게 높임의 체계상 할아버지가 위고 아이가 아래니까, 뭐 손자가 아래니까 순간적인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지만 언어의 어휘 간의 의미 관계에서 상하는 포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의미를 가진 어휘 쪽에 작고 세밀한 부분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들어가야, 그래서 포함 관계가 돼야 상하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랑 손자는 반이어라서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거는 명백히는 반이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이 반대말을 할머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이어라고 보기에도 최근의 기출 중에 하늘과 땅이 반이어냐? 아니다. 이게 나온 적이 있었죠? 왜? 땅의 반대는 바다도 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특질이 똑같은데 단 하나만 반대다 라고 볼 수 없어서 이 둘을 반이어라고도 할 수 없고 상하 관계라고도 할 수 없고 다른 단어인 거죠. 자,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반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둘을 반이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분관계입니다. 이 부분관계는 사실은 상하관계에 들어가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상하관계에 분류적 관계와 분석적 관계가 있고 이 분석적인 관계를 뭐라고? 부분관계. 전체와 부분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코, 얼굴. 코가 얼굴의 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교재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상하관계, 우월한 문법 규정, 제 기본 이론서예요. 자, 여기에 분류적 관계는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가는 거고 포섭 관계. 그 다음에 분석적 관계는 똑같이 포섭 관계여도 이렇게 전체와 부분, 요소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의문론이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낼 때도 의문론에서 이제 의문 개수의 변동 문제 중요하다,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문제 내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의문의 이제 개수가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이 의문 변동에서 무엇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집리일 같은 경우에는 이 빈 칸에 그쵸? 그래서 여기 이응은 초성이 이응은 음가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집일에 집리일이 돼서 의문의 개수가 늘어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니은 첨가 후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죠. 첨가로 인해 하나의 의문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당만 같은 경우는 리을 기억이라는 겹받침. 여기서 하나가 떨어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서 리을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가 줄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미음으로 인해서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탈락이 일어난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탈락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탈락 한 번. 그 다음에 비음화가 있기 때문에 교체도 한 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의문 개수가 줄었다라는 사실을 맞지만 어떤 점에서 탈락만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하다를 볼게요. 자, 뜻하다 같은 경우는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이 돼요. 요거 교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히읗과 더해져서 거센소리 대기를 일으킵니다. 이 거센소리 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축약만 일어났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축약이 일어났나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축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 한 번, 축약 한 번 일어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편 자, 리을, 맞는. 자, 맞는 같은 경우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음화. 자, 그러면 교체가 몇 번? 2번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교체가 2번 일어나요. 근데 교체는 의문의 개수를 증가시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의문의 개수는 그대로이다. 자, 그래서 답안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품사랑 문장 성분을 헷갈리진 않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1번 볼게요.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지금 문장 성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하나하나의 단어의 조사까지 우리가 같이 봐서 이게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즉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뭘 꾸미죠?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 학생이 아주, 여러분 이렇게 아주만 보면 부사다. 자, 근데 이 부사도 용언만 꾸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부사어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관형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땠냐 하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요때는 새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관형사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사로 태어나서 부사어로서 용언을 꾸밀 수도 있고 관형어를 꾸밀 수도 있다는 부사어로서의 기능을 해요. 근데 여기 바로 옆집 이 경우에는 똑같이 부사인데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번, 3번을 보시면 둘 다 품사로는 부사. 그런데 여기서는 관형어를 꾸몄으니까 관형사를 꾸몄으니 부사어인데 여기선
옆집이라는 명사를 꾸몄으니까 요때는 관용어다. 자, 그래서 요 둘의 용도 차이를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예쁜 꽃. 예쁘는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예쁘네. 자, 이렇게 관형사용 전성어미를 받아서 뒤에 있는 꽃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혼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6번 문제에서 애를 먹은 친구들이 많았죠. 근데 제 생각엔 이건 좀 순발력을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지금 보시면 정말 낯선 작품이 들어와 있죠. 네, 언어 중에 낯선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막 이거 외우라는 거냐 하고 엄청 투덜투덜 하시던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출제자를 좀 어떨 땐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이 풀만 하니까 됐겠지. 믿고 뭐 설마 작품을 외우라고 했겠어요. 선지를 보니까 뭐예요? 나이네. 그럼 여기에 그 나이를 알 만한 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예로부터 드물구나 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자, 우월한 어휘한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희 옛부터 드문 나이다. 드물희 하면서 제가 깃불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벼화가 들어있는 거 막 이러면서 희자에 벼화가 들어있으면 드물희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고희 옛부터 드물다. 몇 세? 70세를 의미합니다. 자, 나올 것 같았어요, 언젠가.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왔죠. 근데 이거 고기 다 알면서 얘를 못 봤대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나 모르는 작품이야. 이거 외웠어야 해? 당황하는 순간 오히려 힌트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제 교재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여러분 고희 그러면서 옛부터 드물다. 자, 그렇게 설명하고 종심, 낫다. 자, 그럼 고이 남았네. 막 이렇게 했다고. 그죠? 자, 그 다음. 자, 7번입니다. 7번은 비문학 문제였고요. 자,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비문학 문제를 많이 늘린 반면 여기 서울시에서는 비문학 문제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2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독해 이론이니까 20번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7번 문제 어려웠느냐? 자, 이게 관념적 지문이라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 일치였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내용 보죠.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자, 그 다음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괄호라는 주장이 실체 이원론이며 자, 이 괄호라는 주장이 뭐래요? 몸이 마음이 없이 그리고 또 마음이 몸이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 데카르트가 언급됩니다.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 괄호라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끊고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인 실체이다. 자, 그래서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정도의 펜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지를 보니까요. 1번. 자,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이다. 뗄 수 없다고? 아까 전에 분명 마음이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인 동시에 독립된 존재라면서 각각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지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는 자, 몸은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 하고 보았는데 아니다. 다 물리적인 속성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가능하다고 보았죠. 그래서 3번, 4번은 상충되는 선지였어요. 답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단어를 의미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태소 분석을 해달라.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지경으로 찢어주세요. 대신 의미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러면 각각 문법적 의미일 수도 있고 어휘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 형태소로 나눠보는 거죠. 파명사, 김치명사 이렇게 형태소 2개. 그 다음에 짜임새, 짜이다에서 오거든요. 자, 그래서 짜임새는 직접 분석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짜임 자체도 이렇게 미음 그리고 이. 자, 그러면 짜다의 짜.
그 다음에 피동접사 이, 그래서 짜이다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다 명사 접사 미음, 그래서 짜임 이렇게 하면 명사가 돼요. 거기다가 접사 세, 이렇게 해서 몇 개? 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름살, 주름은 명사, 주르다 이런 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살 명사, 명사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지름길이요. 여러분 이거는 질러가다 라고 얘기할 때 지르다 라는 말의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름길, 요렇게 명사겠지만 여러분 명사냐 명사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원의 지름이라고 할 때 지름은 들어가 있어요, 사전에. 하지만 우리가 길을 지르다라고 할 때 그것의 명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명사형과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르다의 지르에다가 명사형 전상어미 미음, 이 의미로서의 지름은 명사가 아니에요. 원의 지름이지. 자, 그 다음에 길, 명사 요렇게 몇 개? 3개. 자, 근데 이때 미음은 자, 여기 짜임새의 미음과는 용도가 좀 달라요. 이거는 명사를 만들어줘요. 자, 사전에 짜임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지름이라는 명사가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라서 이때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은 2번이죠. 가장 많으니까 4개.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문 문제였는데 여기 있는 이 예문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예문이어서 기본서에 있었어요. 제 기본서뿐만 아니라 최근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거라면 기출이 반복돼서 출제됐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제가 서울시 추가 채용의 마무리 특강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문을 아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에 쫙 한문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아예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 필수 예문하고 기출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교재에 있는 최소 분량만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자, 거기서 딱 나왔어요. 다행이죠. 다른 데서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욕속 즉 부달, 그 다음에 견소리 즉 대사불성. 자, 이건 뭐였냐? 자, 이를 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오히려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여. 그래서 여기 있는 속담 중에서는 바늘허리 실 메어 못 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귀를 깨어야 쓸 수 있다. 라는 자, 솔리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가라는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고 당황한 친구들 많았대요. 발문을 안 읽어서 그래요. 제가 자, 문제를 풀 때 항상 저 위에 발문을 그죠? 중요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발문을 잘 보시면 그냥 이 작품의 정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보기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게 이 시에서 가장 강조된 정서는이 아니에요.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이거거든요.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된 표현 기법이 뭐냐부터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즐거운 편지. 자, 그래서 제가 우월한 독해 수업을 할 때 이 즐거운 편지의 반어법 문제를 내드리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어렸을 때 사랑에 빠졌던 얘기며 이런 거 다 해드렸죠? 그래서 이 연하였던 이 시인이 옆집 누나를 사랑하면서 자, 뭐라고?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대가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누가 자기의 사랑에 사소하냐. 그러니 사소하다고 반어적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기법은 반어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반어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 사소함. 화자 자신은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내 사랑은 늘 꾸준한 것이다. 너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반어적 표현으로 드러난 사소함. 요거 골라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읽고 전체적인 정서를 찾으면 기다림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시의 정서지 이 발문에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3번 하신 분들 이제 요건 시를 몰랐던 거 아닌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위로를 건네자면 그치 서운하죠. 근데 혼을 내자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실수할 겁니까? 이렇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닌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작품 이름을 주지 않았죠.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사실 초토의 시는 엄청나게 낯설지 않지만 기타 직렬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하지만 이 작품 속에 힌트가 있어요. 학고방 유리딱지의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애들이 막 창에 막 매달려 있어. 자,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셔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울상이 됐을까?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울망져 있다. 자, 이게 전쟁인 거죠. 전쟁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을 모아놓은 어떤 집이나 아니면 또 전쟁으로 인해서 뭐 야학을 하는 건물이나 자, 이런 것에 아이들이 이렇게 창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본인은 너무 측은한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자, 그래서 잿더미가 현실이고 근데 개나리가 망울졌다 에서 굉장히 비정함이 미화되면서 더 잔인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초토의 시로 구상의 시죠. 자, 구상의 초토의 시 연작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널리 알고 있는 작품은 적군 묘지 앞에서. 그래서 적군들의 시신을 거두어 묘를 만들어줬던 그 시의 연작시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시는 6.25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작품들이 작품을 떼어주지 않고 작품명만 나왔죠. 제가 지식국어 벼락치기, 지식국어 백제 씹어먹기 이거 서울시 특화 유형할 때 이 유형해드렸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필수작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 지식국어 벼락치기와 그리고 지식국어 백제 씹어먹기만 봐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맞아요. 무진기행, 산포 가는 길, 그리고 우리 동네 김씨 안 했어. 맞아. 난 솔직히 안 나온 건 안 나왔다고 해. 하지만 나무들 비탈에서다 다 우월한 독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에 대해서는 교과서 필수작이라 언급을 하고 이 나무들 비탈에서다 6.25 전쟁 때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라는 것도 책에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낸 거 지나치지 않아요. 전 이런 거 괜찮아요. 왜요? 화가 나? 이것도 화내고 싶었어? 아니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모의고사도 이렇게 내고. 교과서 필수작인데 이게 장르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서울시로서 늘 나왔던 문제고 대처 가능해요. 대처 가능한 문제니까 화내지 마시고 이제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지식국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국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 필수작, 우월한 독해에서 교과서 필수작 나온 거에서 다 조합이에요. 자, 그래서 빠진 작품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각 장르 대표 작품이에요. 한시, 그 다음에 자 향가, 그 다음에 고대가요 황조가, 그 다음에 기녀시조. 자, 그래서 다 교재에 있었고 대표작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르 발달사에 따라서 고대가요, 향가, 한시, 시조. 사실 향가 이전의 작품도 있지만 송인의 작품 시대는 그때 향가 뒤였죠. 자, 그래서 답안은 4번. 자, 그 다음. 네. 자, 14번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형태소의 교체라고 말을 하고 지금 보면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자, 그럼 보죠. 첫 번째 가. 알다에서 알. 자, 여러분, 알다의 알은 어간이, 용언의 어간이 리을로 끝난 그러한 어간이에요. 그래서 리을로 끝났을 때는 니은, 비읍, 시옷, 오, 그리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리을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언제나 그러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요때는 리을이 떨어진 게 자동적 교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안, 꼬. 자, 그래서 여기에 장음도 있고 그리고 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음 같은 경우와 그리고 된소리대기 같은 경우는 뒤에 피동사동의 접사가 오면 사라지는, 그쵸? 그러한 현상이라서, 그래서 요때 안기다라고 할 때는 안기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동적 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비읍은 비읍 불규칙 활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우가 됩니다. 근데 모든 비읍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비읍 불규칙 활용은 순경은 비읍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만 그렇게 되고 있죠. 삼겹살은 구워 먹고 할머니 허리는 굽어요. 자, 그래서 이때 비자동적 교체다.
자, 그 다음에 먹다에 먹는 해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필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비음화는 자동적 교체.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자, 1번. 여기서 가는 국어에 리을과 니은이 연속될 때 니은, 리을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의 어간, 종성, 리을이 탈락하는 리을 규칙 활용이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과 기억이 연속될 때 기억이 된소리, 경험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가 있잖아요. 안 끼다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예외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어도 알고 있었는가 라서 제 생각엔 어문 규정을 하나도 안 냈잖아요. 근데 이론 문법은 내고 어문 규정을 못 낸 상태에서 이걸 어문 규정을 목적으로 해서 어문 규정까지 더불어 체크하려고 한 출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는 국어에 비읍과 은이 연속될 때 비읍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비자동적 교체. 그 다음에 4번. 국어에 기억과 니은이 연속될 때 비음화가 되는 것은 자동적 교체입니다. 네,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 규중치로 쟁록이죠? 우월한 독해에 수필에 들어있었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냐면 여기다. 자, 양호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10그릇이나 꽹 뒤에 구슬이라 하니 재단에 능소능대하다 하나 내가 아니면 자의를 어찌하리요? 나는 날래고 빠름. 자, 나는 날래고 빨라요. 그리고 잘게 뜨고 굵게 박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새요. 허리가 가는 거기에 실을 꿰는 자, 바늘이에요. 바늘. 자, 그래서 지금 바늘이랑 뭐 자랑 그리고 가위랑 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가 깨어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옷을 만들어야 만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잠이 들거든요. 그러자 이 바느질 도구들이 서운해서 막 그죠? 그렇죠. 인간 욕을 하다가 혼쭐이 난다. 이런 스토리의 수필이었고 우월한 독해에 들어있었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서술자는 새요각시, 즉 바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한다? 근데 여기서 양호보다 내가 더, 그쵸? 열심히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양호의 말이 불가. 너희들이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지 라고 얘기했으니 이때 자기 자랑하기에 앞서 인정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능소능대는 자기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일에도 능하고 큰 일에도 능하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척부인과 교두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척자 그리고 교두각시, 인두. 자, 이거는 인두가 아니라 자, 교두각시는 머리가 커요. 그 머리가 큰 게 뭘까요? 손잡이. 네, 가위예요. 자, 그래서 가위. 그래서 인두를 가위로 바꾸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물들이 누군지 다 알았어야 되는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우월한 독해 할 때 가전체 소설하고 요렇게 의인화된 소설들은 인물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 누군지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수의 이록도. 그래서 신소설에 금수의 이록도 나와서 얘기하는 게 누구고 그때마다 주제가 뭔지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서울시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네, 16번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입니다. 자,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볼까요? 내가 책을 읽었다. 자, 이거는 주체가 행위하는 자, 주동이자 능동인 문장이고 그 다음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게 시키셨죠. 자, 그래서 이건 사동. 그 다음 우리가 산을 봅니다. 주동이자 능동. 그 다음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산 입장에서는 보다를 당하니까 피동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지를 보면서 자, OX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읽히다, 보이다. 모두 파생어이다. 그렇죠. 뭐가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사동사나 피동사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동문은 그리고 피동문은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그러면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사람이 반드시 제시된다라는 뜻인데 피동문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요거를 생략할 수 있어. 산이 보이다. 꼭 우리 얘기를 안 넣어도 되거든요. 어떨 때?
1인칭이 부사어가 될 땐, 그러니까 볼 것이 우리라면 산이 보이는데 그게 내게 보이고 우리에게 보이고 이럴 때에는 흔히 생략을 해요. 그래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피동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피동에서는 생략 가능. 자, 어떨 때? 우리같이 평이한 주어일 때. 자, 그다음 자, 3번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보면 그러하죠. 네, 4번 볼게요.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 이렇게 될 때. 자, 그 다음에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이렇게 될 때. 자, 요때 서술어 자릿수의 변화가 나타난다. 어떻게 됐죠? 두 자리가 이렇게 세 자리. 그 다음에 두 자리가 요때는 우리가 산을 봅니다랑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때 두 자리 한 자리인 건 요때 우리에게가 필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필수 부사어가 아니니 눈으로 보는 걸 그냥 세면 둘둘이고 그리고 생략 가능한 걸 빼면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자, 여러분 17번은 어휘들의 변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부터 다는 교과서나 기본서에 있는 아주 평이한 예시였고 라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라에 대해서는 최근? 작년이니까 최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재작년이구나. 어쨌든 어떤 교수님이 기사를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자가 출제를 하면서 가부터 다는 평이한 교과서 예시를 내고 좀 독특한 예시를 하나 내야겠다 해서 찾아서 출제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다도 그 기사를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어느 기사에 이 장맛비와 맛비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 문제를 풀 때 라를 몰라서 당황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당황할 게 뭐 있어. 풀만 하니까 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 나, 다에 대해서 선지에서 하나하나 대응해보면 너무나 명백히 참이기 때문에 볼까요? 사람 모두한테 쓰는 건데 이제 비속어가 됐으니 좁아졌죠. 자, 그래서 의미 축소 맞고 그 다음에 자, 종친이나 친척이라는 제한적 대상에 쓰다가 많은 사람한테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확대된 거고. 맞죠? 그 다음, 아침밥. 아침밥에서 밥을 빼도 아침에 아침밥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는 걸 생략이라고 해요. 자, 아기가 코를 흘리네 이러죠. 하지만 사실은 콧물을 흘리죠. 근데 코를 흘린다고 얘기해서 물을 뺀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략입니다. 그래서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뒤에도 나머지의 전체 의미가 남은 생략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침밥의 의미가 아침에 전염돼서 전염이라고 해서 언어 변천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맛비, 장맛비 의미. 맛비는 장마의 옛말로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자, 그리고 장맛비는 장마 때 오는 비 자체. 자, 그래서 맛비에서 장맛비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치만 이때 맛비의 뜻과 장맛비의 뜻이 다르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와 관련된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출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출제진이거나.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장맛비와 장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사라져가는 우리말이나 고어에 대한 어떤 추론이나 저도 칼럼을 쓰니까 법률저널에 그래서 그런 것들 막 찾아보고 뭘 쓸까 고민하고 하거든요. 그런 중에 출제라고 볼 수 있죠. 18번입니다. 여러분 18번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부사격과 접속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것의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잘 보셨어야 됩니다. 자, 보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자, 격조사 그리고 같은 때문에 필수 부사어죠. 자, 그래서 주어가 필수 부사어가 있어야 비교가 되죠. 자, 그 다음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자, 이때도 친하게 지내다라는 이 말에는 혼자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다이기 때문에 동반부사격조사. 그래서 비교, 그 다음에 동반 이런 역할을 하는 부사격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어. 자, 이때는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생략돼도 돼요. 맞죠? 두 가지를 접속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생략돼도 되는 상황. 접속 조사,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자, 그 다음에 나와 그 친구는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세요. 서로 의지하는. 그러면 같은, 친하게 지내는, 서로 의지하는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접속을 했지만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어떤 내용 안에 그래서 사실은 필수 부사어에 대한 쓰임이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조사 문제 같지만 사실은
조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서술어 자릿수. 그래서 서술어가 원하는 필수 성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9번입니다. 여러분 19번은 묘에서 출토된 글로 애틋한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사에서도 이 편지 다루지 않나요? 예. 그래서 보면 자, 이 내용에서 지금 이걸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된다? 얘가 뭐 문학작품이라 서간문이라서 교과서에 실려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저는 국어 국문학이랑 사학이랑 복전했거든요. 교직기술 2개 했어요. 그래서 국어 교육하고 사학하고 2개가 있어요. 교사 자격증이. 근데 그래서 저는 더 잘 알죠. 어떤 부분 이렇게 한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인데 문학적 가치가 있어서 얘 문학 부분에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선 얘를 소설도 아니고 서간이니까 뭘로 넣기가 애매하니까 교과서에서는 자주 드러나지 이렇게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에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낯설어 쓸 수 있는데 한국사에서 다루지 않나 좀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미리 몰라도 여기 나온 밑줄의 어휘 있잖아요. 이 작품을 외웠어야 하나요? 아니요. 제가 고시조 정리한 자료에 고시조 완성 이거 해서 고전시각, 고전지문과 고전문법 쪽 무료 특강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교과서에 있는 고시조를 다 모아놓고 그 뒤에 제가 뭘 놨냐면 고어 100개. 고어 100개. 이 100개의 단어를 알면 웬만한 고전 문학은 읽힌다. 읽을 수 있다. 자, 읽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시조를 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이 100개 단어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에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어휘 문제 나왔잖아요. 고어. 그것도 다 맞췄어. 거기 100개 안에 다 있었다고. 이것도 그래요. 날다려 거기 조사랑 어미도 있거든요. 100개 중에. 그 덜어 이런 거 다 들어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네 날더러 이야기하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당신 이 자네가 아랫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여기선 존칭으로 쓰였어요. 당신 언제나 나에게 나더러 이야기하길 둘이 머리가 하얗게 세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니은 근처 볼게요. 자, 그 다음 나는 자네 향하여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당신을 향하여 당신에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생각디 아니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네 여의고 예전에 여의고는 무슨 뜻이 둘 다 있었다고? 죽고 사별하고 그리고 이별하고 둘 다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당신 여의고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이죠. 사별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줄 친 고어는 어려운 고어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 보기는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독해 문제고 빈칸 추론이자 독해 이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나 플롯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쉬웠겠죠. 제가 무료 특강으로 공개했던 문학의 이해 부분 그래서 이유 있는 선지 개념어 쪽에 보면 우월한 독해 쪽에 보면 어떤 플롯이나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정돈해 놓으면 스토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인셉션이나 그렇죠? 뭐 혹은 아니면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메멘토나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플롯으로 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막 혼재해 놓고 플롯에 힘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스토리를 추론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문학 수업할 때. 자, 그럼 내용 보죠. 스토리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빈칸도 사건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그럼 여긴 스토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뭘까? 사건 서술임은 공통적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두는 것. 자, 그럼 플롯과 테마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과관계니까 무엇? 선후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플롯과 테마라는 어휘 뜻 좀 볼까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플롯. 자, 해설지에 써놨죠. 플롯이라는 건 문학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한다의 유기성이 인과예요. 유기성. 자, 그 다음에 테마. 테마는 주제, 소재 이런 거예요. 주제나 소재. 자, 그 다음 그래서 플롯이 더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의 자리를 보면 자, 여기서 시간적 순서는
자, 시간적 순서는 여기 뒤에도 힌트 또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자, 그 다음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과로이며, 자, 그 다음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된다면 우리는 과로하고 물을 것이며, 자, 그럼 여러분 스토리면 시간 순서대로잖아요. 그리고 과로의 경우에, 플롯의 경우에는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럼 포인트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결국에 스토리와 플롯의 대조를 하는 거였죠. 이게 선지식이 있으면 훨씬 쉬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스토리일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라고 물을 것이고, 그리고 플롯일 때는 인과관계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라고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문에서 힌트가 다 있었지만 그래도 플롯과 스토리의 차이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더 유리했겠죠. 네, 그래서 서울시답게 독해 이론, 그래서 문학적인 이론 부분과 그리고 빈칸 추론을 엮어서 냈네요. 이걸 비문학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문학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문제를 해설을 했어요.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쵸? 관심이 가겠죠. 하지만 저는 얘기했어요. 다음 시험을 향해서 가자고. 그죠? 그래서 이의제기는 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큰 기대를 걸지 마시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